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으로 인해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화물선 화재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 행동을 하다 이란 공격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 국무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으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세부 상황은 밝히지 않은 채 민간 선원들은 고립돼 굶주리고 있으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산을 계속 배치할 것이라며 이란 항구 봉쇄를 집행하는 미국의 조치가 방어적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을 겨냥한 초기 군사 작전은 종료됐다며 미국은 선제 공격을 받았을 때만 대응하고 있고 이것은 방어적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루비오 장관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선박이 단독으로 행동을 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압박한 그런 걸로 봐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면서 선박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구한 셈입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선박과 미 중부 사령부가 소통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과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란이 미군이나 상선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인 미국의 화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이 북한처럼 미사일 역량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재래식 우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We're in contact with that ship, CENTCOM, I should say. Targeting like that is a reflection of the indiscriminate nature of what Iran is doing. We hope South Korea would step up. 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는 게임을 하고 있다며 협상을 압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인의 목숨을 더는 빼앗고 싶지 않다며 이란에 현명한 행동을 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맺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이란은 군대가 사라져서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나에게는 정중하게 말해놓고 방송에서는 대화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종전 협상을 두고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잘 지낸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가져오는 중국은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알래스카로 배를 보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을 시작했을 때 뉴욕 증시가 25% 하락하고 국제유가는 $300까지 오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국제유가가 102달러에 그쳤다면서 이란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가치고는 적은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What I don't like about Iran is they'll talk to me with such great respect. And then they'll go on television, they'll say, we did not speak to the president. We did not, I just spoke to, we did not speak to the president. So they play games. 네, 이란 측의 반응도 살펴보죠. 이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란 국영 이리나 팍스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켜온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공격보다는 내부 화재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화재에 대한 이란 정부의 직접적인 반응이나 이란 혁명 수비대가 나무호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그런 해명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란 합동 군사 사령부는 UAE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UAE가 이란에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경우에 괴멸적인 대응을 하겠다면서 일체의 공격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청와대는 미국의 파병 압박에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전쟁이 터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예정에 없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선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 안전이 우선 점검됐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미국의 파병 압박과 관련한 대응책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청와대의 결론은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란 거였습니다. 해상물류망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여러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미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 전환과 파병 시 한반도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 휴전이나 종전이 아닌 상황에서 파병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은 만큼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공식 이메일 주소를 통해 통행 규칙과 규정을 안내하는 메일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박들은 새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해협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사전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해방작전을 개시한 둘째 날에는 하루 전과는 달리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 휴전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 속에 이란 외무장관은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먼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접해 있는 오만 무산담주 부카 지역이 현지 시간 4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건물 외벽이 손상되고 차량 4대가 파손된 가운데 외국인 거주자 2명이 다쳤는데 공격의 주체와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방작전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오만 만에 인접한 이란 남부 디르 항구의 선착장에서 상선 4척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불이 4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내용만 전하고 외부의 공격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의 공습을 일제히 비판한 가운데 이란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란군 관계자가 국영방송에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사전 계획은 없었다. 미국이 모험을 벌인 결과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구역을 넓히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یعنی اینکه در این منطقه هر کشتی که میخواد رد بشه ترددی داشته باشه باید با اجازه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ن کار انجام بده تا از امنیت برخوردار باشه. 미 중부 사령부는 항공모함 부시함을 포함해 미군 전략 자산들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이날 군사적 움직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종전회담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상 유지를 미국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문제를 포함해 이란 전쟁의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의 앞선 만남이라 중국의 중재 역할도 기대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또 SNS로 조롱하면서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띄우겠다는 계산인데 정작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은 금리 인하가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커다란 쓰레기통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재앙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다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을 풀고 경기를 띄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집계 결과 이란과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은 30년 만에 최대폭인 50% 급등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이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4.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인 2월의 2.4%와 비교해 불과 석 달 만에 2%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트럼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현실은 금리 인하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를 용인할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가 용인되면 중간 선거는 반드시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뭐 중간 선거라든가 혹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그 임기가 연장된 적이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쟁이 지속하면 나라 돈을 풀어 고유가를 견디기 어려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부터 위기에 빠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에 걸쳐 미국 이란 분쟁 사태가 이어지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우리 어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 지급될 걸로 보이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멸치 산지인 부산 기장군 대변항입니다. 조업으로 바쁠 시기지만 부두에는 어선들이 줄지어 묶여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업에 쓰는 면세유 가격이 폭등한 탓입니다. 멸치떼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조업해야 하는데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료 소비량이 많아지고 멸치까지 잡히지 않으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옛날에 기름값 할 때는 막 차다 헤맵니다. 온들 차다 이거 아니라 간파포 남해까지 내려가고 이러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가갖고 만약에 못 잡으면 기름비만 해도 가만히 앉아가 노는 게 낫는데. 이란 전쟁 전 드럼당 17만 원대였던 면세유는 어느새 27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조업을 나가지 않아도 선원들의 인건비는 지급해야 하니 기름값이 내리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다시마 양식어민도 수확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수확한 다시마를 말리는 건조기용 기름값은 어선용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달부터 유가연동 보조금이 어민들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사용한 면세유 인상분의 일부를 어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고유가 피해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차상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대두와 밀,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대두 선물 가격은 부실당 1207.5센트로 연초 대비 17% 넘게 올랐고 밀도 24% 상승했습니다. 동물 사료의 핵심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밥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옥수수는 연초 대비 8%,
대두박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옥수수는 사료의 50에서 60%, 대두박은 20% 안팎을 차지합니다.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축산물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 가격까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면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LNG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비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LNG로부터 추출하는 추출물을 가지고 만드니까 각종 비료 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중동 지역은 요소와 암모니아 등 핵심 비료 원료의 주요 생산입니다. 특히 전 세계 해상 운송 비료 원료의 약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공세 장기화 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료 생산분과 추가 물량을 감안할 때 7월까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글로벌 가격 상승 압력까지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면 결국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이게 다시 곡물 가격과 축산물 가격으로 전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비료 원료인 황산 수출 제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급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농산물은 물론 축산물까지 이른바 밥상물가 전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의 순부채 비율 전망치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통계 분석 보도를 공유하며 긴축 재정론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나라살림연구소가 IMF의 재정 모니터를 분석한 결과를 다룬 기사를 올리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었습니다. 보도에는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순부채 비율이 10.3%로 주요 20개국 평균 전망치인 89.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큰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법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로 대통령의 셀프 사면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 신반론을 전면에 띄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휴일 전방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공소 취소를 하되 시간만 늦추라고 명령했다며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법안 처리 시기를 수기하라고 밝힌 건 선거를 앞둔 국민 눈속임이자 조삼모사식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필두로 모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7명은 특검법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나아가 여당 후보들도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은 본 특검법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즉각 밝혀라! 중도 보수 표심에 악재로 작용할까 지도자급 민주당 후보들도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때 이걸 가지고 쟁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 경제와 안보, 외교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의 보다 더 안정된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전방위 압박 속에 공소 취소 모임 발족부터 특검 추진까지 맨 앞에 섰던 의원도 특검법은 지방선거 뒤에 처리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에 보통 본회의가 안 열렸던 것 같아요. 6, 7월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특검법. 험지인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정청래 대표는 억울하게 조작 기소로 고통받았다면 대통령도 평등하게 구제받아야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특검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당청이 조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거란 해석인데 추대 형식의 원내대표 연임이 유력한 한병도 의원이 오늘 다시 키를 잡으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재작년 초부터 방첩사령부가 계엄을 대비한 문건을 작성하고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단순히 계획을 검토한 수준을 넘어 체포용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 계엄 사전 준비 성격이 짙다는 게 특검의 판단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재작년 2월 20일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결재한 계엄합동수사본부 운영계획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합수부로 대규모로 이동해 물리적으로 집결시키는 내용으로 방첩사와 군사경찰, 경찰 등 각 기관이 제자리에서 수사하고 합수부와는 통신망만 유지하도록 하는 기존 전시 비문과는 정반대의 모델입니다.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같은 해 3월 시행된 한미연합연습에서 군사경찰이 합수부 창설식에 참여하고 계엄 관련 예산을 검토하는 등 리허설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조직 개편과 장비 확보도 진행됐습니다. 방첩사는 같은 해 5월 소수 인원에 불과했던 방첩수사단을 갑자기 장성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평시 체포 수요는 거의 없는 부대인데도 호송줄, 두건, 수갑 등이 포함된 출동 키트를 대량 구매해 배포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체결한 수사협력 MOU 역시 전시 수사 인력을 파견받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특검은 이를 종합할 때 방첩사가 2024년 초부터 분주하게 계엄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결심이 같은 해 12월 초에 이뤄졌다고 본 내란죄 1심 판결보다 10개월 가까이 앞당겨진 겁니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현역 군인은 아니지만 헌법기관에 동원된 계엄군과 공범 관계라 법정형이 사형뿐인 군형법상 반란죄 수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의율을 할지 저울질을 이어가면서 비상계엄이 오랜 기간 계획된 군사적 정변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광주 도심에서 길을 걷던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명을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숨진 여학생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 월계동 한 거리. 경찰 여러 명이 남성 1명을 바닥에 눕혀 긴급 체포합니다.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용의자입니다. 한 번에 그냥 뭐 도망갈 새도 없이 덮쳐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8명 정도가 이제 바닥에 이렇게 눕혀서 제압하고 손에 이제 형사님들도 뭐 들고 있고 혹시나 흉기 없는지 바로 눕힌 다음에 흉기 없는지 찾아보시더라고요.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건 한 고등학교 옆 대로변. 용의자는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10대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다 이런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찔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서워서 이제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 경찰은 현장 일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20대 남성을 거주지 근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살해한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 고민해 오던 중에 길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 충동이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공원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2살배기 아이가 모르는 남성에게 난데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마를 다친 아이는 뇌진탕 증상이 있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는데 가족들은 아이가 행복해야 할 어린이날이 악몽이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빠와 공원에 놀러 나온 2살배기 아이가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평소 새를 좋아하던 아이는 비둘기를 발견하고서 종종 걸음으로 다가섭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갑자기 아이의 뒤통수를 손으로 힘껏 내리쳤고 바닥에 고꾸라져 머리를 부딪힌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얘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서 있는 사람은 애를 갖다가 뒤통수를 치고 와서 앞으로 꼬꾸라지게 만들고 그러고 갔어요. 왜 애를 때리고 가냐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그랬거든요. 시민들이 달려와 아이를 보호했고 남성은 태연하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100m가량을 뒤쫓아 이곳에서 남성을 붙잡았고 남성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벤치에 앉혀둔 채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60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마를 심하게 다친 아이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타박상과 뇌진탕 증상이 있어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주인공이어야 할 어린이날을 앞두고 난데없는 폭행을 당한 아이와 보호자는 지금도 그 순간이 악몽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악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 이후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 어린이날마다 좀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화날 것 같습니다. 바라는 거 하나는 그냥 그 사람이 처벌 진짜 세게 받았으면 좋겠다. 경찰은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규가 조치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1년 전보다 1.8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던 9살 어린이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고 4살 아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참변을 당하는 등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20여 건으로 2024년 520여 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부상자도 550여 명에서 10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고 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 급증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저희가 관계기관과 함께 원인 분석하고 있고요. 인프라 확충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다만 분석 초기 단계인 만큼 조사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린이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고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인 5세대 실손보험이 오늘 출시됩니다.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의료의 과도한 이용을 막아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비필수적 치료의 과잉 이용을 억제하고 필수적 치료의 보장 강화가 핵심입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에는 없던 임신, 출산, 발달 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 보장이 추가됐습니다. 또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고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을 500만 원으로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분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 치료 항목의 보장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와 관련한 자기부담률도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갑니다. 미등재 신의료기술,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와 같이 과잉 우려가 큰 치료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65%는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는 반면 보험금 수령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74%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리치료와 같은 비필수 10대 치료가 비급여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보험료가 지금의 4세대 실손보험보다 30%, 기존 1, 2세대보다 50%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입의 경우 기존 1에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전환 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6개월 안에 철회하고 이전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전환 후 3개월 안에 철회할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어도 기존 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전국 곳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소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던 국가대표 선수촌부터 한강변의 구남 체험장까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어린이날 표정을 김기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땀방울이 스며있는 넓은 잔디밭이 어린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점수판을 향해 공을 차는 모습엔 사뭇 진지함이 묻어나고 골대에 공을 넣으며 멋진 세리머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평소 TV로만 보던 육상의 우상혁, 근대오종의 전웅태 선수를 직접 만나는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스타들과 함께한 사진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됐습니다. 저 1년에 딱 한 번 개방하는 거라 뭐 저희는 멀지 않아서 더 즐기기도 좋고 국가대표 선수촌 안에 이제 뭐 경기장이나 이런 거는 볼 수 없는 곳이니까. 이번 어린이날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개방 행사에는 2,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트레이닝 센터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에 어른과 아이 모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눈앞에서 체력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저희 막내가 사실 지금 태권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좀 꿈이 있다면은 대표가 되어서 여기서 한번 훈련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자리 잡은 퇴역 군함에도 꼬마 해군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서울함 곳곳을 누비며 직접 장비를 조작해보고 씩씩하게 병영 훈련을 체험하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노고를 잠시나마 느껴봅니다. 아이들이 뭐 군인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 볼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어린이날 맞이해서 오게 됐습니다. 따뜻한 날씨만큼이나 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행사장 곳곳에 종일 가득 찼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도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4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니까요. 출근길에는 가벼운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 지역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겠고요. 낮 동안은 봄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무척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9.5도, 안동 7.4도, 대구는 10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안동과 대구 2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조금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중부 곳곳에 비가 살짝 지나겠고 이후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으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선원들은 고립돼 굶주리고 있으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화물선 나무호는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걸로 확인됐는데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수일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에 공격당한 한국 선박과 소통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한국이 동참해 주기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선박들의 대열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이 한국 선박에 대한 이란 공격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도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고 강조했는데 이란 정부의 직접적인 반응이나 해명 등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이란 전쟁 상황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으로 인해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민간 선원들은 고립돼 굶주리고 있으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산을 계속 배치할 것이라면서 이란 항구 봉쇄를 집행하는 미국의 조치가 방어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은 진화 이후에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걸로 확인됐는데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우리 해운업체 HMM이 운용하는 중소형 화물선 나무호에서 불이 난 건 현지 시각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 정박 중에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기관실과 선체 일부가 손상되면서 운항 재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근처 항구로 예인해 정확한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수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두바이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가 현지에 급파될 예정입니다. 예인선을 섭외해 선박을 옮기고 원인을 분석하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또는 기뢰가 떠다니는 기뢰에 부딪힐 가능성, 혹시 내부에서 기관 고장 같은 것은 없었을까, 이런 것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끌어내려던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에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지 공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시 즉각적인 선원 구조를 위한 주재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우리 선원 180여 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선원들은 큰 동요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혼란과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요. 사고 해역 인근에 정박했던 선원들은 보다 안전한 해협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박 뒤편 하단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되자 남호 선원들은 이산화탄소 소화 장비를 이용해 4시간 동안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원 24명 모두 다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하선 의사를 밝힌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MM 관계자는 선박이 두바이항으로 인양될 때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승무원 의사가 최우선인 만큼 하선을 원할 경우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은 나무호를 비롯해 모두 26척. 외국 선박 승선 인원까지 포함하면 우리 선원 160명이 2달 넘게 해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협 통과를 기다렸다가 회항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피로가 쌓인 데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사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이 또 하나 생긴 거죠. 선원들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힘든데 특히 더 이제 혼란스럽고 힘들죠. 노조 측은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선원 안전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이틀째 긴급회의를 열고 해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호 인근에 정박한 우리 선박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선사, 선박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리 선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쇄 해제에 대비해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모여 있었던 우리 선박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해협 안쪽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란 정부가 한국 화물선 나무호 화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란 국영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선박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조사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켜온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한 가운데 나온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화재가 선체 내부인 기관실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붉은색 글씨로 부각하며 외부 공격보다는 내부 화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공망을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AE 국방부는 SNS를 통해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지역에서 들린 폭음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자국의 공격을 받았다는 아랍에미리트 UAE의 발표는 거짓말이라며 이를 빌미로 공격하면 보복할 것임을 밝혔다고 이란 국영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일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아란비아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은 최근 며칠간 이란 군대는 UAE를 겨냥한 그 어떤 미사일이나 드론 작전도 수행한 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UAE 국방부의 발표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란비아 대변인은 이어 UAE 영토로부터 이란의 섬과 항구, 해안을 겨냥한 그 어떤 군사적 행동이 시작된다면 즉각 파괴적인 응징으로 대응할 거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에 치중한 사이에 일본은 인도, 태평양 주요 국가들을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군사 안보 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는 중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겨냥한 신외교 정책까지 발표했는데 중국은 군사 대국화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베트남 정상회담을 마치고 하노이 대학에서 신외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신 FOIP, 풀었으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입니다. 정치 스승인 아베 전 총리가 10년 전 중국을 견제하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방위 장비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유,開放性, 다양性,包摂性, 法の支配に基づく国際秩序を築くために日本として果たすべき役割を変わりなく、いいえ、今まで以上に主体的に果たしていく。 베트남을 콕 집어 외교 구상을 발표한 것 역시 중국을 의식한 행보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순방지로 호주를 택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교류도 있지만 동시에 강조했던 게 군사 안보 협력입니다. 호주는 최근 일본 자위대 최신의 호위함 11척을 수입하기로 하면서 두 나라 협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카이치는 일본, 미국, 호주에 인도를 추가한 4자 협력을 강화할 구상도 밝혔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정보 협력입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 등과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인데 양국이 국가 정보 수집 등에 협력하기로 한 거로 전해집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호주와 기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다카이치 내각의 방위력 강화에 힘이 실릴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군사력을 집중 배치한 사이 일본이 인도 태평양 나라들과 접촉하며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インド太平洋地域の艦艇建造、維持整備基盤の向上といった日豪双方にとって幅広い意義を有します。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に貢献するものだと考えております。 중국은 일본이 군사 대국화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배타적인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도 동참 의사를 타진할지도 주목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미중 정상회담쯤 방한해 우리 정부에 일본의 신외교 정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부산 북갑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장관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3파전 대진표가 형성됐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관건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사자도 가능성 제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공천 요구로 말도 탈도 많았던 국민의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장관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었던 박 후보는 구포시장 월남댁 아들이라는 친근한 이미지로 이 지역에서 18, 19대 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하정우,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3파전 구도가 완성됐는데 박 후보는 단일화는 정치공학적 셈법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양자구도든 삼자구도든 필승을 확신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당이 제명한 인사와 연대하는 건 다른 당 연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손 내밀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한 전 대표를 지원하는 친한계 행보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의 공천을 받아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한지아 의원은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부산에 가겠다고 맞섰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될 한덕수 총리를 지원하고 지지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전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마침내 대진표가 완성된 어린이날, 한동훈 후보는 든든한 아저씨가 되겠다면서 이른바 오빠 발언을 에둘러 저격했고, 하정우 후보는 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꾸는 AI 강대국을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남은 숙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문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라는 말로 컷오프를 시사했는데 공관위는 출마 자격을 따지는 윤리위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줘야만 저희들이 진행을 하잖아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과 기었던 정 전 실장은 계엄 때 무엇을 했느냐며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내란 공범이라고 거듭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탁인재 환영식을 열고 육상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전략공천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합니다. 또 한병도 전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한 3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도 열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오늘 오전 경기도당 당사에서 경기도 필승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국회의원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 규탄대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찰이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2시 50대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전 우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늑후 탈출 사건을 계기로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를 가동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서울 중구 한국공공기관연구원에서 기후부와 국립생태원, 한국동물원 수족관협회, 공영동물원 원장들이 모여서 협의체 출범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원하는 경우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 변경을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누리집과 모바일 앱, 전화와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한 계좌 변경이 모두 차단돼 제3자가 연금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해 마음대로 계좌를 변경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의왕 아파트 화재로 시선을 돌려보죠. 불이 시작된 14층 가구는 물론이고요. 위층에 있는 집들이 줄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데 14층 주민들이 사망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방화로 밝혀진다면 보험사를 통한 보상도 어려울 거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 아파트 화재가 일어난 14층에 바로 윗집 주민들의 자녀라고 밝힌 어느 SNS 이용자의 글입니다. 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는데 화재 피해를 입은 건 16층, 17층 등 더 위층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피해 복구.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14층 거주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문제는 상속입니다. 14층에 거주하던 부부가 모두 숨진 상황이라 소송이 제기된다면 자녀 등 상속인들이 이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들이 채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소송은 더 이어지지 못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포기한 자녀들은 피고가 안 되는 거죠. 설령 소송이 문제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재산 상황, 즉 변제 능력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소송 외에 화재보험을 통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실화냐, 방화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고의 방화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실 화재보험 드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든다 하더라도 보험상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관계 당국이 초기부터 방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상황.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세대들이 조건에 맞는 보험을 들었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식당이나 카페로 차량이 돌진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용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돌 방지시설 의무 설치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손님이 있어야 할 공간에 승용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한 식당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나면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장사하다 갑자기 날벼락 맞은 거죠. 여기 안에는 많이 아수라이 됐을 정도고 피해 입은 가족들한테는 정말로 할 말이 없죠. 다른 자영업자들도 불안감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주차하실 때 보면 갑자기 이제 좀 세게 이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좀 약간 욱조리를 하죠. 건물이 부서지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치거나 죽게 되면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가 충돌 방지 시설 의무 설치 조례를 만들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충돌 방지 시설은 주차 구획선과 건축물 사이에 설치하는 구조물입니다. 신축 건물이 대상인데 지난해 사고가 났던 식당 역시 조례가 적용됐다면 의무 설치 대상이었습니다. 의무 설치 대상은 음식점, 카페 등 바닥 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지상에 평평하게 설치된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신축 건축물 가운데 주차구획과 건축물 사이 거리가 10m 이내인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시설은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으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춰야 합니다. 안전해야 될 공간인 건물로 차량이 돌진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건물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차장 경계 지역에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존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한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한인 상가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사상자 5명이 나왔습니다. 붙잡힌 용의자는 60대 한국인인데 경찰은 2차 범행 가능성을 우려해 폭발물 처리반까지 투입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캐럴턴시의 한인 상가.
경찰 여러 명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한인끼리 벌인 총격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쯤. 총에 맞은 한국인 2명이 숨지고 3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일식집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고 피해자들은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인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ictims were meeting with the suspect for a business purpose. This is not a random act of gunfire.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힌 곳은 사건 현장에서 5k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한인 상가였습니다. 현장에는 미 연방수사국 FBI와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했습니다. 검거 전 또 다른 범행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대로 지금 전체를 다 사방을 더 봉쇄했다라는 거는 얼핏 들어보니까 여기에 폭발물이 설치될 수 있을 그런 어떤 가능성. 경찰은 상가 임대와 관련한 불만 끝에 벌어진 다툼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한인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총격 사건으로 지역 한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5월 5일을 맞아 야구장은 온통 어린이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름 관중이 몰린 전국 5개 구장은 다채로운 행사로 어린이 팬들을 반겼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잠실 야구장이 거대한 어린이 놀이터가 됐습니다. 야구 선수가 된 듯 배트를 휘두르고 공을 던져 선물도 받고 현역 선수들과 짝을 이뤄 베이스를 도는 이색 이어달리기도 진행합니다. 몸을 부대끼며 신나는 놀이를 하느라 여념이 없는 아이들. 오늘 하루만큼은 선수 사인회도 입장도 시구도 모두 어린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어린이날이어서 행사가 많고 막 사인회 이런 것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제가 6학년이어서 마지막 어린이날이어서 야구장에 와서 재밌는 추억 보내려고 왔습니다. 어린이날 열린 야구 경기에 전국 5개 구장이 모두 매진 사례를 기록한 가운데 선수들은 멋진 플레이로 어린이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LG와 두산의 어린이날 매치에서는 박혜민이 천금 같은 결승 적시타를 터뜨리며 LG의 한 점차 승리를 안겼고 역대 성적 1승 8패로 어린이날 최저 승률을 기록 중인 KT는 롯데의 5연승을 저지하며 어린이날 통산 2번째 승리를 수확했습니다. 대구에서 삼성은 석점포 한 방을 포함해 홀로 4타점을 올린 최영우의 활약을 앞세워 키움을 꺾고 연승을 달렸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또 이렇게 자녀분들이랑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승리를 안겨드려가지고 참 기분 좋은 것 같고 대체 외국인 타자 아데를린이 데뷔 타석 홈런으로 화끈한 신고식을 치른 기아는 김도영과 박재현도 홈런 행렬에 가담하며 한화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축구 전북이 최하위 광주를 4대0으로 물리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전반 43분 오베르단의 선제골로 예열을 마친 전북은 후반 5분 김승섭이 추가 득점에 성공했고 티아고의 쐐기골과 이승우의 페널티킥 득점이 잇따라 터지면서 광주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승점 21점을 쌓은 전북은 2위를 지켰고 광주는 최근 8연패의 극심한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부산 원정을 떠난 제주는 후반 30분에 터진 남태희의 결승골에 힘입어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울산은 말컹과 야구의 연속골로 김천에 승리했고 강원과 포항은 한 골씩 주고받으며 1대1로 비겼습니다. 인천을 홈으로 불러들인 대전은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선두를 달리는 서울은 전반 36분 센터백 야잔이 퇴장당해 수적 열세에 놓이고도 안양과 비겼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리를 탈환한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안세영을 비롯한 배드민턴 대표팀은 세계 여자단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안세영은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단체전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에 이번 우승이 훨씬 더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 공습과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등을 감행한 배경에는 페트로달러로 상징되는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경제적 동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석유 결제를 유로화나 독자 통화로 전환하려 했던 국가들을 상대로 미국이 군사 공격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란의 위안화 결제와 베네수엘라의 가상화폐 페트로 결제 시도뿐 아니라 이라크와 리비아도 달러 결제 대체 시도 이후 군사 개입과 정권 붕괴를 겪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1974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합의로 구축된 페트로달러 체제는 전 세계의 달러 수요를 유지하며 미국의 재정과 군사력을 뒷받침해온 핵심 구조로 평가됩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YTN 팩트 추적은 탈달러를 시도한 페트로 국가들의 최후와 흔들리는 달러 패권 속 우리 경제 생존 전략을 집중 조명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올랐다가 약간 조정을 받은 뒤에 다시 오르는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81%, 1.03% 올라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유지되고는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 이후에 양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됐는데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과의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미국은 이란과의 전투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이 뭘 해야 하고 무엇보다 뭘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안다면서 미국을 피하려는 모습, 파국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요. 전쟁 재개에 대한 우려는 한풀 꺾인 거죠. 전날에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여전히 탄탄해 보입니다. 서비스업 경기를 보여주는 4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3.6이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요. 전쟁의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셈입니다. 고용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 이른바 졸츠를 보면 3월의 구인 건수는 386만여 건으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많았습니다. 해고는 늘고 자발적인 퇴직은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경제 상황에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고 고용 시장도 나름대로 유지되는 중이라 연준이 바쁘게 기준금리를 낮출 이유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인텔을 꼽아봤습니다. 창사 이후에 최대 위기라는 말은 사라지고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거의 12% 급등했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프로세서 생산을 TSMC에 의존해 왔는데요. 인텔과 이 생산에 초기 단계 협상을 했다는 보도가 호재가 된 겁니다. 이 보도에는 애플이 삼성전자와도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출근길에는 가벼운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9.3도로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9.3도, 대전 7.7도, 부산은 13.5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5도, 안동과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또 낮 동안 봄볕이 내리쬐면서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현재 전남 보성에는 가시거리가 1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